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실압의 계몽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역사사회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이 추계 시대와 그 귀결들, 그 버클리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벨라 그리고 한스 요나스가 편집을 한 이제 이 책에서 이 사회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왜 추계 시대로 가느냐, 서구 군대성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비판해서 새로운 어떤 대항 근대성을 이제 시도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사회학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리스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서구의 철학, 뭐 헤겔도 그렇죠.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니체, 하이데거 다 그리스 철학, 뭐 어떤 서구에서는 그리스가 정신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이 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가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보는 건 나름의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이 다차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 솔론에서 소크라테스까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타나는 이 실압의 계몽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랄지 정치사회적인 관점이랄지. 그래서 이 로버트 벨라 그리고 한스 요나스가 이제 이 부분은 아주 뭐 중요하게 다루었죠. 그러니까 제가 저 책을 중심으로 또 철학하고의 저 대화를 통해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계몽과 근대성은 비판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월성을 기초로 해서 이 기존 질서를 문제틀한다. 자기 성찰, 내재적 비판, 기존 chế 도를 넘어서서 선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그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느냐. 이런 게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이제 나타난다. 뭐 이 부분은 뭐 미셸 푸코도 동감하죠. 그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 책을 쓰면서 이 칸트의 계몽의 전통 속에서 근대성은 비판적 태도다. 그리고 보들레르의 근대주의를 예술에서의 근대주의를 접합시키죠. 이런 맥락에서 이 푸코는 자기에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이없어 했죠. 이 뭐 근대주의 전통에 서 있는데 무슨 내가 포스트 모던이냐. 뭐 오히려 포스트 모던이라고 한다면 하이데거, 그다음에 데리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을 포스트 모던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에게서는 실압의 계몽은 근대성, 칸트와 보들레르로 이어지는 근대주의 안에서의 비판적 태도와 서로 공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영국의 공리주의는 뭐 대표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인데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도 식민주의를 철학적으로 이제 옹호를 하죠. 그러니까 식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리고 허버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그러니까 인종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파시즘의 인종이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푸코는 철저하게 자신은 반파시스트적이다, 반파시스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들레르와 뭐 들레주와 까타리가 쓴 그 안티 오이디푸스에 대한 서문을 쓰면서 이 우리가 반파시즘의 철학을 우리 시대에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근대성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대안성을 마련하면서 이 반파시즘적인 이런 어떤 폭력과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건가. 뭐 이게 아마 이제 푸코의 근대성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 뭐 콜로니얼주의가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식민지가 끝나면서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그 아마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민주화랄지 민주주의 운동이 이제 많이 정착이 잘 된 케이스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통일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반파시즘적인 어떤 사유, 공공지성인, 공공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랜스 모더니티를 재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태도는 하이데거식의 영지주의적 반근대성. 이건 한수 요나스의 태제입니다. 그 한수 요나스는 1929년 하이데거 밑에서 영지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했고, 뭐 그때는 하이데거가 파시즘으로 갈 때가 아니니까, 또 하이데거 자신이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이 책에 보면 하이데거는 기본적으로 영지주의의 신화 모델에서 이 세계로 던져짐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가져왔고, 이런 절대적인 반근대성이 반과학주의, 뭐 유명하잖아요. 하이데거가 뭐 양자 물리학하고 비판적으로 대화하고 뭐 모든 건 다 그냥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아예 양자 역학을 다 무시해 버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날 과학 철학하는 사람하고 하이데거 사이에 엄청난 논쟁도 이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하이데거는 과학 잘 몰라요. 전문가들 뭐 저도 이제 조금 압니다만은 들여다보면 퀀텀 피직, 양자역학이랄지 분자생물학에서 나타나는 완전히 새로운 설명과 해석의 모델들 전혀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대성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서구에서 군대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사회적인 배경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전통,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는 근대성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구가 독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뭐 근대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서구의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자본주의 플러스 영국에서 시작됐던 허버 스펜서, 그리고 인도 지배에 기초했던 존 스튜어트 밀, 제국주의. 그게 근대성이지, 과연 그게 무슨 근대성이 되느냐? 그거는 아주 약탈 근대성, 잘못된 근대성이지. 이렇게 비판에 들어가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민지 근대성, 뭐 일제가 뭐 다 조선에 와서 뭐 기술이랄지 학문이랄지 이런 거 다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식민지 근대론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역사, 얼마나 이 근대 철학이랄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남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사실주의적으로 다 드러내는 이제 작업들에 속하게 됩니다. 자, 기원전 8세기 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는 르네상스였습니다. 뭐 해외 교육을 통하고 경제 발전, 상품과 기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 상당한 정도였어요. 뭐 한 몇 년, 10여 년부터 발견되는 고대 그리스의 이른바 르네상스 문제, 뭐 역사학자들 거의 다 이제 이건 하나의 상식으로 들어갑니다. 뭐 흔히 생각하기를 뭐 고대 그리스의 존재론 뭐 어떤 상당히 이상주의화된 테크네가 아주 뭐 시적으로 발전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페르시아 문명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그 당대 고대 그리스하고 고대 그레코 이집트, 그레코 페르시아, 그레코 뭐 바빌론 뭐 이렇게 또 인도까지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호메로스 문학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호메로스 문학을 통해서 범헬라주의 토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뭐 소아시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나옵니다만은 뭐 오늘날 터키 지역이겠는데, 이런 이오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그리스화가 되면서 해외 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 경제화가 나타나는데, 문화 교류가 나타나고, 이게 벌써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일이고, 도시국가들과 이런 이오니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리스 국가들, 그러니까 이미 고대 그리스는 동방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이건 무슨 유럽 중심이다, 그레코 로만의 유럽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레코 로마는 하나의 지류였고, 서구로 들어가는, 이미 그레코 이집트랄지 그레코
바벨론이랄지, 뭐 페르시아랄지, 인도랄지 이 부분을 참 놀랍게도 가장 그 당대 그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본 사람은 니체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니체는 그렇게 만만하게 비판당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최근에 사회경제 또는 문화인류학 쪽에서 발굴들이 되면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하면서 영토주의, 영토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뭐 이집트는 동방이고 이 그리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말 했다가 사미르 아민에게 뭐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그 참 무식한 소리 그만해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게 그리스 모든 문명을 거기서 철학을 가지고 시작됐는데 그게 어떻게 알렉산드리아가 그리스하고 상관이 없는 동방이냐 이런 겁니다. 뭐 그러나 이제 사이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좀 좋은 관점은 푸코의 representation 관점인데 누구를 대신해서 대변한다. 담론이죠. 그러니까 지배담론 개념을 가져서 예속된 자들을 대신 개념한다. 뭐 이런 속에 서구 지배 논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은 뭐 나름 좀 중요성은 이제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레코 이집트, 그레코 바빌론, 그레코 인도 이미 피타고라스의 영원 회귀가 인도 쪽하고 관련되면서 플라톤 철학에 다 수용이 되죠. 그러니까 니체는 당대 독일의 19세기 이제 독일의 문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 그레코 포스모폴리탄 문화 교류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중요성을 이게 디오니소스적인 생애 원리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예술에서 그리고 고결한 이제 도덕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기여도가 있고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람은 D.H. 로렌스예요. 우리 흔히 뭐 한국에서는 차텔레 부인의 뭐 어떤 뭐 일종의 뭐 외설문학 이렇게들 뭐 좀 오해가 되었는데 로렌스는 니체의 제자입니다. 니체가 이야기했던 코스모폴리탄 문화교육, 디오니소스적인 생애 원리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문학화를 하고 또 니체의 문화심리학 분석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프로이드를 상당히 많이 비판했죠. 오늘날 이 로렌스는 뭐 캥거루랄지 이분이 쓴 이제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들, 오스트리아, 또 뭐 미국 이런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포스트 콜로니얼, 이 식민주의를 넘어서는 포스트 콜로니얼의 문학의 하나의 중요한 선구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긍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하고 달라지는 것은 영혼은 죽습니다.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 안에, 물질 진료 안에 플라톤의 이데아가 형상의 세계 형식으로 잠재태 속으로 들어와 있고, 두 번째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증법.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니체와 하이데거도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증법에 상당히 그 주목을 했는데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과 변화의 변증법을 잠재태와 현실태 그리고 완성 목적으로 가는 그 사이의 변증법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중요합니다. 물론 뭐 헤겔은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증법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축을 가져다 놓고 역사화시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큰 약점은 역사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떨어져요. 거의 없어요. 인식론은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오히려 헤겔은 역사적인 틀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의 변증법,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잠재태와 목적론으로 가는 그런 그 윤리랄지 이런 부분을 이제 자기 철학에서 수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6세기의 밀레토스 철학자였던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이미 상품의 교환 가치가 중요하게 나타나죠. 모든 것들은 불로 교환되고 모든 것들은 다 교환된다. 이것은 상품 교환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서 이미 6세기,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 뭐 엄청난 세계 해외 교역과 상품 또는 화폐
또는 어떤 그 돈 경제가 상당하게 많이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포트 같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조명한 그 고대 그리스 이제 그 학자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와 하이데거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철학적으로는 보았지만 그 당대 사회경제적인 연구 배경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도 계몽의 변증법에서 호메로스의 작품을 가지고 시작하죠. 이 오디세이 귀향에서 뭐 신들과 또는 뭐 타이탄들하고 투쟁하면서 어떻게 이성과 합리성이 자기 삶의 보존을 위해서 발전되는가 뭐 이런 걸 입각해서 계몽의 변증법을 호르크하이머하고 아도르노가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 뭐 상당히 그 중요한 책입니다만은 여전히 이 그리스의 계몽을 솔론의 경제개혁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흠이 있다. 이 공리주의, 영국의 공리주의와 이성의 자기 보존을 계몽의 변증법으로 본 거는 좀 논의의 여지가 많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게 이제 사회학자들의 이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해겔이 상당히 역사 철학에서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 정신은 아름다움에 조건된 개인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미학은 유연한 플라스틱 정신을 말하고 뭐 이것은 도를 예술 작품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변형의 정신 속에 신들의 영원한 진리가 예술 속에서 표현된다. 이건 아주 해겔이 그리스전 정신을 플라스틱한 유연한 정신으로 표현한 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예술 종교에서 아름다운 개인성은 정치적 영역에서 솔론을 통해서 또는 철학의 영역에서는 아름다운 영혼인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또 정당한 법과 도덕성을 기초로 시민 도시 국가가 고전 민주정으로 건설된다. 그래서 뭐 해겔 같은 경우는 말년에 사법적 군주제 독일에 그쪽으로 가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이 고대 그리스의 시민국가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쪽에서 오랫동안 사유를 하고 이 사유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진보적으로 갔는데 이제 말년에 너무 이제 군주제 쪽으로 가면서 비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솔로는 당대 그 귀족들의 야만법이라고 그러죠. 관수법인데 드라코네 법을 개혁하고 드라코는 법이 잉크로 쓰여진 게 아니라 피로 쓰여졌다 할 정도로 아주 야만적인 관습법인데 착지법인데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솔론의 법과 경제 개혁은 니체가 도덕의 개보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폭력과 신체 절단의 형벌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와 민중혁명이 출현하는 직전에서 이 사법적 개혁과 경제 정의 이런 쪽으로 간다. 뭐 이게 이제 니체하고는 달리 오늘날 이제 역사사회학에서는 하나의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델포이 신전이 중요합니다. 이 범헬라주의 사상에서 그리스인의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되는데 올림픽 경기가 기원전 776년도 그리고 델포이 신전 올림픽과 델포이 신전이 다시 말하면 범헬라주의의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이제 설정하는 토대가 된다. 이 델포이 신탁소는 그리스 전체 정치에 영향을 행사했죠. 뭐 때론 민중선동가나 귀족 정치가들이 뭐 델포이 신탁소의 그 뭐 이제 그 무녀들을 뭐 돈 주고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남용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델포이 신탁은 750년부터 600년 지증해와 흑해 연안지역으로 이제 이주 정책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종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그리스인들의 해외 이주, 세계화, 이른바 르네상스화에 아주 불을 붙여준 그런 역할도 합니다.
델포이 신탁의 첫 번째 문헌은 이집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그레코 이집트 문명이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호메로스의 작품은 그리스와 이오니아 지역에서 뭐 하나의 교과서로 쓰여졌고, 뭐 사람들은 일리아스를 암송하고 뭐 시를 뭐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했을 정도니까. 그런가 하면 아테네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호메로스를 조작하기도 하고 남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고전적인 민주정의라고 하는 것은 솔로는 일리아스에서 법에 관한 기록을 도입해서 자기가 사법화를 하는데 중요한 그 배경으로 쓰기도 하죠. 솔론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토지 소유자들이 고가로 노예를 팔아먹지 못한다. 그 당시 해외 무역, 노예 무역이 벌써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토지를 무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물론 뭐 귀족들의 극심한 반대로 해방된 노예.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어떤 전쟁 노예가 아니라 가난한 평민들이 이제 결국은 귀족들 앞에 착취를 당해서 이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토지 제공은 하지 못했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살인죄만 제외하고는 모든 드라콘 법의 항목을 다 폐지하고, 그리고 사계급의 빈곤층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민회에 참가하든가 특별히 재판에서 배심원 자격으로 갖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고전적 민주정으로 인해서 이후에 헤라클레이트 이른바 민주주의로 발전되는 그 민주정의 방향에 어떤 그 토대를 이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심포지움에서 문명은 에로스적인 생애 욕구에 봉사한다. 이런 종교 담론과 문화의 내러티브는 사회문화, 법적 합리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적 생애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리비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그리스의 문화를 아주 좋은 문화로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공격 본능과 사회적인 적대감을 완화시키고 전쟁과 죽음, 충동을 피해갈 수 있다. 에로스의 생애 원리가. 이거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쪽에서 디오니소스를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수용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니체가 좀 잘못 봤죠. 그리고 이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철학적인 기초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이드와 니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니체는 소크라테스 전통이라고 하는 거, 플라톤 전통 완전히 그냥 다 같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프로이트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D.H. 로렌스가 이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생애 원리를 통해서 문학화를 하고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 솔론의 개혁에서 보면 덕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이건 그대로 훗날 몽테스키에게 그대로 이제 가져가게 되죠.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미 있는 법을 기초로 세워지는 거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 미네르바죠. 라틴 말로 미네르바라고 합니다만은 아테네의 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토마스 홉주가 근대 국가론에서 리바이어던 만인과 만인의 투쟁,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의 시민도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홉주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솔론의 민주정은 로마의 키케로 공화제 사상에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솔론을 로마 공화제의 효시로 봅니다. 그 근거로 그리스 출신 역사학자였던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원전 220년부터 118년 정도에 살았습니다만은, 로마의 공화제에서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로 들어오면서 토마스 홉스가 아니라 중요한 사람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뭐 너무 오해가 되어서 군주제 또는 뭐 마키아벨리주의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리비라고 하는 로마 고대 역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코멘타를 해놓은 이 로마 공화제 민주주의가 가장 역사적으로 오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공화제 민주주의의 거의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루소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이제 몽테스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 철학의 토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른바 약탈 근대성이라고 하는 영국의 인도 지배랄지, 어떤 뭐 그런 허버 스펜서의 인종주의랄지, 존 스튜어트 밀의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유럽 중심의 개인 자유, 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서구에서 사전 봉사가 되어버려 가지고 뭐 제대로 발전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헤겔은 국가를 신성의 차원에서 파악한 이유가 아테나와 아테네, 고대 그리스적인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겔이 국가 철학으로 발전하는데 정신현상학에서 예술 종교가 나오잖아요. 그리스 예술 종교, 그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 이 절대지, 이런 거는 뭐 어떤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인정의 시스템이고, 이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신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종교 이념은 가족과 사회적인 삶, 그리고 도시국가를 유기적인 연도로 묶어준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찰스 테일러가 그 헤겔 정신현상학에서 예술 종교와 기독교와 절대지는 삶의 형식이 달라지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상호 인정 시스템에서 파괴돼야지 무슨 우열을 갖다 놓고 그렇게는 볼 수 없다. 그런 해석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